시간은 이제 부동산 패닉 바잉 시장 대처법.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늦었나? 투자 방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미니 톡강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패닉 바잉 시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처법으로 해서 스마트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거주와 투자의 분리,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하고 있었던 혹은 이제 직간접적인 소액 투자 사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패닉 바잉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이제 공포에 질려가지고 구매를 하는 공황 구매가 이제 패닉 바잉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격이 오르거나, 여기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거나 물량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발생한다. 이게 이제 패닉 바잉 시장이죠. 그리고 2020년 하반기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아직도 예정되어 있는 확신이 드는 공급량이 많지 않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30, 40대가 주택 구매가 많아졌고, 그리고 불안한 부동산 시장 때문에 일단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했다 해서 한경 경제 용어 사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용어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았다라는 영끌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작년 7월 2020년 7월 뉴스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1억 껑충. 그래서 패닉 바잉 3040 곳곳에서 이제 희비가 교차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서울시장이 다시 오르면서 요 노도강, 이제 약간은 서울에서는 하위 입지인 노도강마저도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노도강 아파트 약진 이제는 3040이 아니라 더 어려지죠. 2030의 패닉 바잉 재확산,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스터디 갔을 때라든지 주변에 이제 아직을 집을 못 사서 불안해 하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이렇게 좀 공포에 질린 이런 패닉 바잉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저희 캠퍼스에 그런 분이 계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로 이제 라이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대처법은 뭐냐? 첫 번째는 일단 심리적 안정으로 냉철함을 되찾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심리적 안정을 되찾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똑똑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같이 이제 연구해보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이 안 된다면 소액 투자로 해서 다음 시장을 준비하자.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유가 내가 버는 소득보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소득이 더 감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버는 소득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 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패닉 바잉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버는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다른 시장에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버는 소득까지 더해서 다음 시장에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심리적 불안감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금 계획부터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자금이 많다,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많다, 그리고 혹은 이제 종잣돈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방향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자금이 많다 하면 지금이라도 똘똘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어떤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안 좋은 입지에 안 좋은 상품 뭐 이런 거를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제 거주와 투자를 이제 분리해서 효율적인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2 스마트한 내 집 마련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거든요. KB 부동산 알리지에 들어가면 이 자료를 이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차트로 그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면 8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제가 이제 어제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의 이제 매매 지수를 보면 이렇게 이제 꾸준히 우상향한 것도 알 수 있고, 상승했다가 하락, 정체, 또 상승, 그리고 하락, 정체를 하면서 꾸준히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고요. 같은 시기에 이제 서울을 보면요, 조금 이제 그래프가 달라지죠. 그러나 큰 맥락은 이제 좀 비슷해요. 큰 맥락은 이렇게 비슷하고, 이제 서울은 90년대 때 이제 좀 정체기가 더 길었죠. 예. 그리고 외환위기 때 좀 더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요 시기가 이제 조금 다르죠.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고요. 다음은 6대 강력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길게 보면 비슷하게 우상향을 한다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매매 지수를 보면 이렇게 매매 지수는 이제 꿈틀꿈틀 거리지만 결국에 이 추세선을 보면 장기 우상향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는 웬만하면 사는 게 맞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조금 선별은 필요하겠지만 웬만하면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이제 꾸준하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뭐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할 때 많이 실패도 하고 많이 물려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물리게 되면 실패 투자도 하고 많이 물리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요 화폐 수량설이라고 해서 화폐 공급량의 증감에 따라서 물가 수준의 등락이 정비례하는 뭐 경제 이론, 이게 이제 화폐 수량설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오르게 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빠르게 이제 경제 발전을 할 때는 경제 성장에 의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제 발전 속도보다 화폐 공급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량과 M2 통화량과 이제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이렇게 이제 더 고평가된 지점도 있고 저평가된 지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통화량에 맞춰서 주택 가격 지수도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화폐 수량설에 따라서 보면 이제 종합 주가 지수예요. 한국의 이제 통화량과 종합 주가 지수고, 마찬가지로 종합 주가 지수는 등락폭이 더 크지만 결국에는 통화량에 맞춰 가지고 등락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보면 미국도 크게는 비슷해요. 그러나 요 서브프라임 있을 때 있죠. 요때 주택 가격의 거품이 엄청 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하게 되고, 이 하락하는 게 결국에는 통화량만큼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이제 통화량에 맞춰서 다시 주택 가격도 같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통화량과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더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종합 지수가 이제 검은색 선이고 통화량이 이제 파란색 선이에요. 이렇게 한국과 미국 마찬가지로 이제 이 통화량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좋은 뉴스가 있어서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공부하기 좋은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 30년간 역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제목에서부터 서울 아파트 사두면 개이득 이래서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왔거든요.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서울 주택 매매 지수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보면 아시안 게임이 86년도에 아시안 게임, 98년도에 올림픽이 열리고 이제 이에 맞춰서 이제 서울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서울에 이제 보통 필요 공급량이 40만인데 불구하고 23만 호가 공급되다 보니까 공급 부족 및 인프라 발전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어요. 86년부터 해서 90년대까지. 그래서 요때 4년간 79.65%가 상승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요때 이제 1기 신도시 정책이 나왔죠. 200만 호 가구
주택 가구 1개 신도시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200만 가구 주택 건설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11.59%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김영삼 정부가 이제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93년부터 98년까지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죠. 여기서 이제 97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안정기를 거치게 됩니다. 요때는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를 대비해서 투기 억제 정책도 펼치면서 주택 공급 정책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IMF가 있으면서 97년도에서 98년도 1년 만에 이제 14.6%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삼 정부 4년간 상승한 것보다 1년간 하락했던 게 이제 더 컸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 요때는 이제 IMF 직후니까 경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35차례의 완화책, 분양권 전매 제한 허용, 양도세 면제, 취등록세 감면 등 이제 완화책을 펼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54.3%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IMF 때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 반등하는 효과도 컸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정부가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고요. 요때 이제 계속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10차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종부세 도입, 투기지구 확대, 이래서 투기와의 전쟁을 발표했는데 시장은 결국 이제 시장은 잠깐 정책에 주춤하다가 결국 폭등하게 되죠. 요때 또 3년간 56.6% 폭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뭐가 터져요? 서브프라임이 터지게 되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그래서 서브프라임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때 이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외환위기가 오면서 한 1년 사이에 마이너스 약 4.9%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게 빨리 회복했었어요. 1년 사이에.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1년 만에 떨어졌던 폭 그대로 이제 다시 상승하게 돼서 거의 이제 같아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전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의 피로감,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의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펼쳐지면서 4년간 10.3%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보면 약 5년간 이제 외환위기까지 합쳐서 이제 10.5%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요때는 외환위기로 인해서 수요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피로감도 더해지고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건설 정책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요때는 뭐예요?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이래서 LTV, DTI 다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때 양도세 감면 혜택도 있었죠. 양도세 아예 이제 감면 혜택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규제 완화를 계속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가계부채도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제 하락을 반등 찍고 다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3년간 약 10.87% 정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2017년에는 약간 공백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요때는 이제 파리 대책, 그 다음에 뭐 계속 이제 투기와의 전쟁 해가지고 요때도 계속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약 100.1%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좀 많이 상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86년부터 90년까지는 약 4년간 79.65% 정도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년간 11.59% 정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요때 이제 1기 신도시 공급, 그 다음에 이제 93년부터 97년까지 또 4년간 안정기를 펼치면서 10.59% 정도 상승, 그리고 IMF가 오면서 다시 1년 만에 14.6% 정도 하락, 그리고 다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3년간 54.3%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다시 2003년부터 8년까지 3년간 56.6% 상승하게 되죠. 요때 이제 노무현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을 했는데도 계속 가격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2008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약 10.5% 정도 하락하게 되고, 박근혜 정부 때 3년간 10.87%,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 1개월간 이제 100.1% 정도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해서 보면 하락기 때는 대략 한 10%대, 10에서 15%대 이렇게 하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복기 때는 이 떨어진 만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한 10%대 정도 다시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기 때는 50% 이상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부동산은 이제 장기 우상향하게 된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일단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게 뭐 때문이다?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격은 계속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보통 보면 이제 10에서 15% 정도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10에서 15% 이상 상승이 예상된다면 저는 이제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